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제2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가 없어져야 한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집단소송법 발표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비자가 꼭 알아야 될 사안인 이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이 법을 대표 발의했나요? 네, 발의했습니다. 네, 대표 발의하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그때 총선할 때 뵙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오신 다음에도 여러 번 뵀었는데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중책 대변인을 맡으셨어요. 이젠 7개월 됐는데요.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할만하던가요? 네,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야당은 어떻게 보면 비판만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여당이 되니까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고 국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여당의 대변인은 수비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점도 있습니다. 공격을 못해. 공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좀 여당 대변인 하면은 정책을 설명하고 그리고 좀 의젓해 보이고 진중하고 이런 느낌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선풀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뽑는 그 선풀상 이번에 수상하셨는데 좀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는 상이라서 더 의의가 깊었고요. 네. 어쨌든 국회가 서로 어떻게 보면 설전이 오가는 곳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곳에서도 어쨌든 품격과 예의를 지키는 바른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선풀상 받을 때는 특별히 청소년들이 원래 국회의원들한테 상을 주는데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이 나와서 저한테는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뜻깊었네요. 네, 재미있고 다들 많이 웃고. 네. 그 자리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놓쳤습니다. 다음번에 꼭. 네, 다음번에 꼭 저희가 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국회에서 설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험한 발언, 과한 발언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 선풀상을 수상하신 백혜련 의원님과 함께 하니까 오늘 저희 방송이 품격 있고 선풀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마이 선풀. 선풀. 네, 선풀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저희가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새벽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통과되는 모습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아동수당이 이게 좀 딜레이가 됐잖아요. 7월 준다고 했다가 합의됐다가 9월로 연기가 됐는데 제가 또 당사자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지방선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밀린 건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여수 야대 국면이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의 환경이 저희 여당이 소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안이든 예산안이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야당에서 강력하게 어쨌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또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1위에 올라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대상자도 10%, 소득상위 10%는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부분들 많이 아쉽고요. 야당 말씀 좀 하셨는데 야당이 어떻게든 공무원 증원 수도 줄이고
이 법인세 뭐 인상안도 통과가 됐지만은 수정안 통과가 됐지만은 원래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고, 네 3,000억으로 과표가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소야대가.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여당이니까 민주당이 좀 힘을 내서 관철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소야대 현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하는 이런 것들 좀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협상이 참 오래 시간은 걸렸지만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지켜낸 예산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그런 네. 부분들에서 많이 그래도 원안을 지켜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다음 내년에 많은 네. 부분 반영이 되면 국민들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로 좀 저희가 들어가 봐서요. 이게 집단소송법 발의. 저는 이 현장을 이제 기자실에서 좀 지켜봤는데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님 만나러 네.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경실련과 함께 이 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집단소송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까지 해서 4명이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사회적인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때 세월호라든지 그리고 가습기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는 집단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또 크게 잃었다가 다시 그냥 후퇴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지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법안은 뭐 유일한 법안은 아닌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말로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그걸 상기하는 차원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집단소송법에 쟁점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집단소송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3개월 내에는 어쨌든 집단소송을 하라 말라 요거를 결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집단소송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흐진부지 그냥 끝까지 언제까지 시간이 되는지 맞는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또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그 입증을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 대기업 상대의 그렇습니다. 소송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부분에서 굉장히 전격적으로 입증에 그걸 법원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고 그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 입증 책임을 인정해 버리는 그냥 그 사안을 인정하는 그런 조항들을 이제 좀 강력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그 제안됐던 여러 가지 집단 소송법들과 함께 그런 쟁점들은 이제 좀 더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우리 가족들 희생자 가족들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셨잖아요. 그때 통과되면서 본회의에 통과된 다음에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와 또 박주민 의원과 등등해서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 저희가 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 법도 정말 그만큼 중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사회적 참사에 관한 법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가습기 살균제나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법이라면 이 집단소송법은 이런 피해자들의 구제와 예방에 더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큰 대규모 참사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이제 소비자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네네. 경우도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 아닙니까? 이런 소비자들의 권리를 아주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그 제한이 있나요? 몇 명이 같이 지금 제가 낸 법안은 50명. 50명. 네. 그러면은 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뭐 50명 이상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소송 걸어서 그게 판결이 나면 피해 보상 판결이 나면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재해 신청을 할 수 있고 뭐 네. 세부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소송법 발의된 것 중에 그러니까 일부만 소송을 해도 그 부분이 전체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있고요. 네. 직접 자신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낸 법안은 네. 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좀 남아 있나요? 일단은 이제 법사에서 논의가 돼야 될 텐데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소위에 이제 소위에 넘어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고 이런 집단소송법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 쟁점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예. 네, 여러 가지 전문가 토론 이런 것들이 아마 아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법안을 또 정부안으로 내겠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숙성은 아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제 기억에는 19대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이 집단소송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으로 그 공약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뭐 어떤 범위나 또 어떻게 이 판결 영향을 효과를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이 집단소송법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남소가 되는 것 아니냐. 소송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증권 관련 법에 집단소송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요. 지난 12년간에 한 10몇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여태까지 소송된 사례가. 남발이 안 됐네요. 네, 전혀 남발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절차가 지금까지 그 규정된 절차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아직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전혀 지금까지는 남소가 오히려 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이어서 이 집단소송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소비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야당을 설득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다 공약으로 사실 내걸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쟁점은 파트는 다를지언정요.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쉽게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답변을 할 때 이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선풀상을 받으신 우리 대변인이시니까 여당 대변인이시니까 우리 야당 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 법안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정략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법안들이 아니고요. 진짜 소비자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소야대 이런 논리보다는 정말 국민의 권리의 관점에서 다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집단소송법, 우리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저희가 여쭤볼게요. 그 현안 관련된 건데 그래도 의원님 만났으니까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의 구속 적부심 이걸 통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셨지만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금 현행 법에 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따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네. 일단 이 구속적부심에서 처음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석방할 때부터 저는 그 석방의 이유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때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이버사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문제가 있다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네. 그거를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결국 그 관련자들이 계속 적부심을 신청하고 또 결국은 이어서 적부심에서 석방되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예. 한 명 더 했죠. 근데 거긴 또 기각이 됐어요. 적부심. 오히려 그러니까는 아마 마지막에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누구였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장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외 상급자들은 오히려 다 풀려나가고 네. 본인 지시를 받고 실행한 자기는 풀려나가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네. 그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속 적부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유도 잘못됐지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정 변경도 없는데 구속된 지 며칠 만에 적부심으로 풀어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례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의 기준, 우리나라는 이제 유무죄 판단도 정말 중요하지만 구속 기준이 어떤 정의의 그 기준이랄까요? 그렇게 네. 보통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네. 정말 이것이 또 유죄냐 무죄냐의 기준으로 사실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구속의 기준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 진짜 판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구속의 기준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면서 전반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아니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원이고 그리고 구속적부심 통해서 석방시킨 것도 법원이고 잣대가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보기에 입장에서 이건 뭐냐 도대체 네. 신뢰할 수 있는 거냐. 판사 개인의 어떤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네. 이렇게 구속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잘 이제 그 심리를 아시겠지만은 구속영장 발부 나서 이제 열심히 수사해 보려고 하는데 구속적부심 통해서 석방됐다. 사정 변경은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수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굉장히 당황을 했고 실제로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부분이 뭐냐면 무죄 취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그 구속적부심을 한 판사가 수석 부장판사라서 굉장히 서열이 높습니다. 그 형사 법원 내에서. 근데 거기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사건에 의해서 심증할 때 무죄 취지를 담고 있으면 이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그게 고려가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참 판사가 구속적부심 통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발부된 게 잘못됐고 이게 다툴 여지가 있으니까 무죄라고도 사람들이 밑에 있는 만약에 그 같은 법원 내에 있는 후배 판사가 볼 때는 이게 무죄인가?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그래서 검찰에서도 공소 유지를 할 때 훨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아직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황인데 이러다가 특히 이제 군 사이버 댓글 공작 관련된 경우 이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뭐 문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김태호 비서관도 이번에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 석방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계속 구속되면서 처벌받고
위에 있는 사람들, 김관진 전 장관을 포함한 MB까지 뭐 이건 상관없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수사팀에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어려우며 봉착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위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인데 그게 쉽지 않아진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속에서 풀려났지만 그래도 계속 불러서 조사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수사 환경도 어려워지고 아무래도 재판의 과정에서도 쉽지는 않아진 것은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끝까지 검찰이요? 해야죠. 요번에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수사들이 그러니까는 저는 문무일 총장 어제 발언도 있었지만은 연내 마무리하겠다. 모든 수사가 빨리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사라는 것이 신속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신속이 또 철저함, 그것을 가리는 신속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신속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속함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체적 진실. 그게 최우선인 거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수사기관이 부족하면 어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아까 이제 문무일 방금 총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발언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연내 마무리하겠다라는 발언. 물론 이제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내에도 지금 이 수사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굳이 검찰총장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약간 뭐 가이드라인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해석하려고 그런 입장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진 않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수비하시느라고 야당의 공격을 수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지난 7개월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역주행의 다름 아니다. 이런 비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발언. 그러니까 제가 평가할 게 아니라요.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여론조사로 저는 지금 계속 평가를 하신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가 이제 국정 지지율이 70% 이상을 거의 맨날 웃도는 상황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타 당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여주시는 지표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는 좀 그걸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자한당 내에서도 대표의 막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로. 그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자기 소속당의 의원들의 목소리 그걸 봐야 된다. 그렇죠. 의원님하고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역시 선풀상을 받으신 그런 의원님 다우십니다. 예전 야당 때 뵀던 야당 때 투쟁하실 때 항상 제일 앞장서서 구호 외치시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아직 야당 같은 여당입니다. 저희가. 야당 같은 여당.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러니까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적폐청산 이런 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적폐청산 뭐 야당 쪽에서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다. 미래로 나가야지 왜 과거에 머물러 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저희도 동의를 하죠. 그러나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도 과거의 적폐는 없애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토대가 튼튼해져서
더 새로운 미래로 빨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쌓인 정말 기득권 일종의 타파거든요. 네. 그게 기득권 타파죠. 적폐라는 것이. 그만큼 그러니까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수사로 풀 분들은 수사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그동안 쌓인 세월만큼 또 그것을 바뀌는 세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발 한 발 그건 이제 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그 10년의 시간, 그만큼 10년이 쌓였으니까 이걸 바꿔나가고 청산하는데도 그만큼 뭐 딱 10년까지는 아니지만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바로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범죄가 성립된 부분들은 수사로 풀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사회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불상을 수상하신 백혜련 대변인과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내년 이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우리 여당의 행복, 앞으로 어떤 이 정치를 할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부를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결국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뛸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